안녕하세요. 원니만 바라입니다. 저번 영상 믹싱 반죽에 이어 1차 발효에 관하여 이야기해봅니다. 빵을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발효만 잘 되어도 반 이상은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변 드리기 앞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빵을 만드는 과정 중 빵의 맛과 풍미를 만들어내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발효입니다. 그리고 굽기도 해당합니다. 씹으면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나죠? 발효 동안의 이스트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그 결과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죽이라는 공정을 통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 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빵을 부풀립니다. 이로 인해 빵은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트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알데하이드 등의 물질을 배출하며 맛과 풍미를 만듭니다. 게다가 사워도우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대표적으로 젖산 또는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을 만들어내면서 풍미를 더해갑니다. 빵의 맛과 풍미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긴 시간을 발효에 할애하며 가볍고 부드럽거나 쫄깃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 반죽, 사워도우 등을 이용해 며칠을 공들여가며 천천히 빵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저도 모릅니다. 2배, 3배 부풀었을 때? 그때가 과연 최선일까요? 잠시 제빵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빵을 40년 동안 구워오신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제빵은 발효와의 싸움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듯 발효는 몹시 중요한 것이며 완벽하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효가 허용된 시간은 이스트가 먹을 반죽 속에 있는 음식의 양이라 할 수 있고요. 1차 발효의 종류는 2차 발효와 오븐 발효를 위한 음식을 남긴 어딘가쯤이 되어야겠지요. 발효는 반죽 속 이스트가 먹을 음식이 소진되기 전에 반죽의 구조, 탄력, 신장성, 그리고 풍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1차 발효, 2차 발효, 그리고 오븐 속에서 마지막 부푸는 그 시점까지 남아있어야 할 당분의 양을 고려해야 하며 음식이 소진되었을 때를 과발효라 합니다. 물론 과발효의 정의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정도의 과발효라면 오븐 속에서 전혀 부풀지 않고 반죽에 힘이 없고 알코올과 산향이 심하게 납니다. 저의 레시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워도우 반죽의 1차 발효 종료 시점을 취향에 따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부풀었을 때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빵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워도우 빵 만드는 레시피들을 보면 1차 실온 발효를 부피가 100%가 넘게 마치 반죽의 한계점을 테스트하듯 1차 발효를 최대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드라마틱한 내상에 열광도 하고요.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내가 먹었을 때 맛있으면 맞는 것, 입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제 기준에는 일반 백밀 사워도우 빵은 적어도 50% 이상은 부풀어야 어느 정도 풍미가 생기고 생밀가루 맛이 없으며 부드러운 식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가 넘어가게 되면 빵 모양은 잘 나왔다 할지라도 때때로 빵의 노화가 너무 빠르며 쉽게 말라버려 푸석하고 씹는 재미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부피에 따라 어떤 빵이 나오는지, 내 입맛에는 어느 정도의 발효가 적당한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죽 대비 적당한 크기의 용기를 구하셔서 반죽을 넣어 부피를 관찰하는 겁니다. 발효 초중반에는 반죽의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죽 후 또는 1차 폴딩 후 휴지 기간을 거치고 난 뒤 반죽이 느슨해졌을 때
푹 퍼졌을 때 반죽의 높이를 재어놓고 발효를 하면 부피를 관찰하기 수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러라도 가발효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보님들의 경우는 조급함,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발효를 일찍 끝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은 과발효의 위험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겨울에는 과발효로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차 발효를 냉장 발효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1차 발효를 실온에서 해주는 편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실온 발효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발효 온도는 22도에서 27도씨 정도를 권장합니다. 발효 속도, 이스트와 박테리아의 활동, 빵의 풍미 발달, 폴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온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도가 낮으면 발효 속도는 느려지고 온도가 높으면 속도는 빨라집니다. 실온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느리게 발효시킨 반죽이 더욱 풍미가 있고 미미한 차이지만 약간의 산미가 더 느껴집니다. 발효의 속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르방의 양을 늘리거나 온도를 올려서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계절이라면 발효 온도를 조금 낮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27도씨라 할지라도 겨울에 만들 때, 여름에 만들 때의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여름에 만들 땐 될 수 있다면 저 범주 내에서 발효 온도를 낮게 잡으시는 게 좋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높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켜고 보일러를 돌려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계절의 변수는 있습니다. 사워도우 베이킹에서 1차 발효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폴딩입니다. 귀찮으면서도 은근 재미난 폴딩, 왜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해줘야 하는 걸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폴딩이 없어도 사워도우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믹싱 과정에서 글루텐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쭉 가만히 발효하거나 한 번 정도의 폴딩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믹싱 공정에서 글루텐을 완벽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이렇듯 폴딩은 반죽이 약할 때 반죽에 힘을 더해줍니다. 글루텐이 덜 잡혔을 때 폴딩을 통하여 글루텐을 천천히 발달시켜 나갑니다. 반죽이 거칠 때 폴딩이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폴딩은 반죽을 움직여 주면서 반죽 속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고 기공을 이동시키며 이스트가 산소와 먹이를 새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반죽의 탄력과 신장성 발달, 그리고 효율적인 발효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사워도우의 반죽은 수율이 높아 글루텐 조직이 약하고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긴 시간 가만히 두기보다 당기고 늘려주면서 약한 글루텐 조직은 끊어지고 강한 결합력을 가진 글루텐은 더욱 강하게 또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5분, 30분. 대부분의 레시피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숫자일 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폴딩 시점은 육안으로 봤을 때 반죽이 퍼지고 느슨해진 느낌이 들 때 하면 됩니다. 가끔 밀가루 종류에 따라 육안으로는 탱글해 보이지만 늘려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율이 높은 반죽일수록 폴딩을 더욱 자주 해주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발효 초반부에 폴딩을 좀 더 자주, 세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반죽의 구조와 글루텐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 가스가 차오르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반죽 속에 가스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점차 부드럽게 폴딩을 해주고 시간 간격도 길게 해줍니다. 폴딩 횟수는 개인 선호도이며 반죽의 적당한 탄력과 힘이 느껴질 때 종료하면 됩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 반죽이 약하면, 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폴딩 횟수는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반죽이 힘이 있고 수율이 낮은 경우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레시피에 따라 2회에서 6회 정도면 충분한 듯 합니다. 종류 선택은 자유입니다. 라미네이션은 굉장히 강한 폴딩입니다. 반죽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반죽의 구조력을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코일 폴드나 일반 느려 접는 방식은 강도는 비슷하지만 코일 폴드를 하면 윗면이 매끈해지는 걸 더 잘 볼 수 있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성형 없이 바로 성형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날의 사용 용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 두 폴딩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발효 영상은 2회로 편집했습니다. 발효편 2부에서는 1차 발효의 과정을 보며 좀 더 디테일한 반죽의 상태, 반죽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